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 발생했습니다. 사흘 연속 두 자릿수인데요. 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달 11일 이후 46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편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부터 2주 동안 추석 특별 방역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방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평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3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현황, 서울시 주요 상황들 살펴보죠. 유민호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상황 살펴볼까요? 네, 오전 방역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다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100명대를 넘어섰다가 최근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10명을 빼면 확진자 대부분이 지역 발생 감염자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19명, 경기 13명, 인천에서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도 여전히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경북에서 확진자 3명이 발생했고 부산과 울산, 강원 등에서도 확진자가 1명씩 나왔습니다. 특히 사망자가 5명 늘었는데요. 이 박능우 복지부 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 중 어르신 비중이 높아 9월에만 약 8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사망이 꾸준히 이어져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3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400명대까지 급증했던 8월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서울에서는 오늘도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서울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지역 확진자 수는 한 달 전 150명대까지 올랐다가 정점을 찍고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에선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확진자 수는 누적 기준으로 5,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직장과 사우나 등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뤄졌는데 지하철역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8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1호선, 2호선과 경부선 황승역인 신도림역에서 발생한 건데요. 어제 구로구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 역사에서 일하던 미화원 1명이 확진됐고 이후 함께 근무하는 동료 미화원 16명이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중 7명이 그제 추가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확진자 8명 중 첫 환자를 포함한 6명은 서울 지역 환자, 나머지 2명은 타시도 환자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추가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들은 작업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켰고 일반 승객이나 영무원과 전파를 우려할 만한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외부에서 음식을 먹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각자 도시락을 싸와 밀폐된 휴게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동료 미화원 사이에 코로나19가 집단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도림역은 늘 이용객으로 북적이는 역 중 하나인데 외부 접촉이 크게 없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할까요? 자, 그럼 또 다른 서울시 확진 사례 한번 살펴보죠. 네, 어제 기준 그러니까 이틀 전 발생한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봉구 MRU 데이케어 센터에서 5명이 추가 확진돼 모두 22명이 확진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센터는 방학 1동에 있는 황실 사우나와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우나 관련 확진자도 어제 기준 3명이 늘어 총 8명이 됐고 센터 집단 감염이란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도봉구는 지난 20일부터 이 사우나를 이용한 사람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남구 DY 디벨로먼트에서도 새로 4명이 추가 발생해 모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대문구 성경 모임에서도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고 누적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관악구 소대 산모 스포렉스와 송파구 우리교회에서도 1명씩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중랑구는 서울의료원 경리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 1명이 지난 25일 확진돼 이후 의료진과 근무자 등 4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 어제 기준 39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확진 판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로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네, 주로 기존 집단 감염을 통해 확진자가 더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고양시는 어제 정신요양시설인 박예원에서 입소자 2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박예원 관련 확진은 지난 15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40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군포시의 한 가정집에서 모임을 한 가족 6명과 가족과 접촉한 지인 1명 등 모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포시는 국내동 A씨 집에서 지난 13일 가족 8명이 모임을 가진 뒤 이 중 6명이 확진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우선 100세가 넘는 A씨가 기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서 지난 25일 원광대 삼본병원 응급실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군포시 관계자는 참석자 가운데 추가 감염자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확진자 가족으로부터 N차 감염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는 부평구에 사는 80대 여성과 미추홀구 거주 60대 여성이 확진됐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 미추홀구 확진자가 주안 5동에서 채소 가게를 가족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재난 문자를 통해 가게 방문자는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서울시가 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서울시는 추석과 한글날 연휴를 앞두고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실외 공공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운영을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립미술관과 서울도서관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문화시설 63곳의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25개 자치구에도 문화시설 운영 재개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평상시 절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사전 예약제를 통한 관람객 인원 관리, 전자출입명부 활용 등 시설 방역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와 뚝섬, 반포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 지역 통제를 추석 특별 방역 기간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한강공원 내 축구장과 야구장 등 실외 공공체육시설은 수해 복구가 완료된 시설부터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선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잠실 보조경기장, 월드컵 경기장 풋살구장 등 실외 공공체육시설도 운영 준비 기간을 거쳐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실내 시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운영 중단이 이어집니다. 시민들에겐 추석 고향 방문과 여행 등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잠잠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선별진료소도 계속 운영은 하는 거죠? 네, 연휴에도 선별진료소, 또 감염병 전문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위한 시설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시민들이 연휴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별 1개 이상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료원이나 은평, 동부 등 시립병원 7개소 선별진료소도 계속 가동합니다. 또 서울시는 일부 단체들이 개천절과 한글날에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을 두고 입장을 내놨는데요.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금지 조치로 위반한 주최자의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조용한 전파자들이 상재한 상황에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로부터 대이동이 이뤄지면 잠복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휴를 앞두고 서울 교통 관련 대책도 공개가 됐는데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네, 추석 연휴인 모레부터 이틀간 버스와 지하철 등 시내 대중교통의 낮 시간대 운행을 감축하는 대신 막차 운행 시간을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운영 시간도 새벽 1시까지 연장하고 올빼미 버스 9개 노선과 심야 전용 택시 3,000여대도 연휴 내내 정상 운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평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중교통시설의 소독과 방역 등을 철저히 강화하고 광역철도와 고속버스 등과 연계되는 주요 역사에는 방역 인력이 집중 배치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유민호입니다. 네, 지금 시각이 11시 정각 37초를 막 지났습니다. 잠시 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브리핑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현장 상황 바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40명이고 그 가운데 수도권의 확진자는 33명,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은 7명입니다. 어제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며 국내 환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주간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약 92명이었고 그 직전 2주간의 약 177명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방문 판매, 회사, 병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은 20%대이며 방역만 내 관리 비율도 낮아 안심할 상황은 아니며 이에 따라 추석 연휴의 방역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였습니다. 오늘이 그 첫날이 되겠습니다. 전국 거리 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는 유지하되 시설별로 지역별로 위험도를 고려하면서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을잔치나 지역축제 같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행사 등이 금지되고 목욕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과 같은 방역관리가 우수한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재개합니다. 단 이용 인원은 절반 이하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큰 시장이나 마트, 백화점 등이나 관광지에 대한 방역점검도 더욱 강화했습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외식과 여가 등을 위한 음식점, 카페, 극장 등의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했습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 판매업 홍보관을 10월 11일까지 2주일간 집합금지 조치합니다. 코로나 우울에 따른 심리 지원을 위한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의 강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우울 등으로 상담 전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42명의 상담 인력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상담자가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살 상담 전문 인력을 최대한 빨리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중앙자살예방센터, 중앙심리부검센터 등에서 자살 상담이 가능한 인력 12명을 오늘부터 1393으로 단기 파견합니다. 또한 상담 인원 중 결혼 또는 휴직 인원 13명을 신속히 신규 채용하여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정신건강상담 경력자 등 자원봉사자도 모집하여 다음 달부터 투입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393의 정원을 확대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며 지친 마음을 돌보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심을 주제로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속에서 국민들에게 심이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는 심 100일장 공모를 진행하여 우수적을 이야기 카드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프로필 사진이나 배경, 추석 인사로 활용할 수 있는 11가지 종류의 심 메시지 이미지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심 메시지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심, 부모님 진짜 속마음 등 기획 영상, 부모님이 보내온 편지,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추석 쉼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과 기획 영상은 보건복지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하절기 189개 보건소와 330개 의료기관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데 이어 동절기에 대비한 난방비 지원도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전자출입명부 또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QR코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매번 발급할 때마다 해서 최초 1회로 간소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 거부권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먼저 이번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새희망 자금과 폐업점포 제도전 장려금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2단계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이 된 특별 피해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각각 200만 원 또는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추석 전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우선 확인 가능한 241만 명 가운데 신청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급하고 추석 이후에도 추가로 확인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새희망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24일 온라인으로 신청한 72만 명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지원금 7,700여 원을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에 신청한 104만 명에 대한 지원금 1조 1,100억 규모는 오늘 지급됩니다. 또한 내일 오전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은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신속 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은 추석 연휴 이후 다시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제도전 장려금은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20만 명에 대해 취업과 재창업 준비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폐업 제도전 장려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6일까지 폐업 신고한 신청자는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6천여 명이 접수하여 3,800여 명에 대해 오늘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간 생업의 피해를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여 주신 소상공인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함께 포함된 아동특별돌봄과 비대면 학습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학교의 휴원 또는 원격 수업이 지속됨에 따른 돌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학생 이하의 아동 약 670만 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이하에 대해서는 특별돌봄 지원금 20만 원, 중학생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비 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등 기존 전달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추석 전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10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개천절 관련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 장소에 밀집하여 침방울을 배출하는 구호, 노래 등의 행위를 하는 만큼 감염 확산과 전파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에 따른 확진자가 지금까지 약 60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이후에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였고 위험성도 높은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서울 시내에서의 신고 집회 가운데 10인 이상 혹은 금지구역 내에서의 집회 137건은 이미 금지 통보한 바 있습니다.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드립니다. 집회 강행 시에는 정부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불응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의 엄정한 대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만남을
자제하도록 부탁드리는 것이 무척 송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5월과 8월 연휴 기간 동안의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확산과 그 여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과 한글날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방역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 이번 가을과 겨울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명절에는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 등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안전한 집에서 비대면으로 서로 안부를 정하고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동과 만남에 특별한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치명률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우리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에서도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해 왔습니다. 이번 명절도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더욱 가까이 느껴지도록 편지와 전화, 영상통화로 안부를 정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한가위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충실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 상황 살펴보죠.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TBS 과학전문기자 강양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브리핑 내용 잠깐 요약을 해보죠. 현재 추이와 브리핑 내용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그 방역 당국은 여전히 이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 확진 환자 수가 100명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오늘 굉장히 확진 환자 숫자가 적게 나왔습니다만은 지난주 월요일에도 확진 환자 숫자는 적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말에 검사 건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그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제 하루 확진 환자 숫자가 95명이었어요. 오늘 확 줄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 검사 건수가 상당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그 수십 명대긴 했습니다만 확진 환자 숫자가 또 전날에 비해서 또 늘어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이 28%에서 20% 초반대로 많이 내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5명 중에 1명이고 그게 지금 더 이상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가 계속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집단 감염을 발견을 하면은 그날은 확진 환자 숫자가 좀 늘었다가 집단 감염이 발견되지 네. 않으면은 그날 확진 환자 좀 숫자가 줄고. 좀 줄어드는 네. 이런 패턴들이 거의 지금 3주째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역 당국도 여전히 100명대에서 수십 명대로 확진 환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내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 추석 연휴 한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1주, 2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고삐를 바짝 조이느냐에 따라서 추석 연휴 이후의 상황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50명이라는 숫자를 교수님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감소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수도권 중심으로 여전히 확산세가 지속 중이라고 봐야 하는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최근의 경향은 오히려 감소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적당할 것 같고요. 오늘은 50명대가 나왔습니다만은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여전히 어렵고요.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거의 20% 초반을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 확진자 수가 기본적으로 적을 경우에는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 좀 높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하루 확진자가 10명 나오는데 네.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20%다. 이거 하고 예.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100명인데 네. 확진 환자 수가 100명인데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20%. 이거 완전히 다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기는 하지만은 확진자 수가 거의 100명대 부근에 있는데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20%다. 이게 위험을 키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국이 브리핑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추석 연휴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협조를 당부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상황이 이렇다고 하는 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런 점에서 이번 추석 연휴는 굉장히 중요하다. 위험할 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동안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큰 틀에서 이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어떤 대책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가능하면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고향을 방문을 하더라도 네. 고향에서의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유흥업소 영업을 전국적으로 중단시킨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향에서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면은 그 친구들과 함께 고향에 있는 유흥업소를 찾아서 한잔하는 혹은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예.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유흥업소 영업 중지로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조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휴게소를 들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휴게소는 전형적인 산밀 환경이 조성되는 네.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게소 내에서 취식을 금지시키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해서 네. 휴게소 내의 산밀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도 차단하는 등의 조치들이 이번 추석 방역 조치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조치들입니다. 그 가운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이렇게 이동을 자제하고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입장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뭐 공공문화시설 이런 부분을 또 일정 부분 열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당국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 방문도 자제해달라. 그다음에 여행도 자제해달라.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집콕을 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소위 말해서 매출을 높여야 된다거나 불급한 시설이라거나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시설을 일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네. 연다라고 하는 게 시장에 또는 방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평상시에 절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관람객을 예약제를 통해서 인원을 관리하고 전자 출입 명부를 활용하겠다라는 방역 대책이 마련이 돼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가 2단계에 있으니까 2단계에 맞도록 관람 시설을 연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이제 그 시설을 다 닫았는데 이번 연휴와 관련해서 일부 그런 시설을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조건으로 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말하는 거하고 그 시설을 여는 거하고 어딘가가 맞지 않다는 거죠. 만일에 불급한 시설이면은 그런 조건을 붙여서 여는 게 일견 타당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딴 데 고위험 시설은 다 열었는데 물론 그 시설은 고위험 시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시설을 통해서 여태까지 감염 확산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설명하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시설을 연다? 그러면 뭔가 이게 앞뒤 설명이 안 만든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갈 건가? 예. 또 간다고 하더라도 많이는 안 가실 것 같은데 다만 시장이나 지금 방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을 좀 우려하고 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 교수님은 이제 방역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또 강 기자님은 어떤 생각 갖고 있을까요? 네, 저도 기본적인 틀에서는 설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역의 관점에서는 시민들에게 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는데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5월 달에 저도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이제 가족과 함께 근처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과 거의 비슷한 방역 수칙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객의 숫자도 뭐 절반 이하로 이렇게 원래 정원의 절반 이하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리 예약을 받아서 예약을 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QR코드 등으로 출입자들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공간에 사람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네. 않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는 네,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 마스크 착용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거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거리두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열 체크도 다 하고. 네, 예. 마스크 착용이 필수고 또 중간중간에 직원들이 마스크를 조금이라도 허술하게 차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지적하는 모습을 네. 보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을 때 이 실내에서는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내에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도 남산에 가서 돈가스집 외식을 하고 갔거든요. 그렇죠. 그냥 집으로 또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금 추석 방역의 중요한 골자는 가능하면 집에서 머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내에 있는 공공시설들을 열어두면은 공공시설 자체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은 적다고 하더라도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이동을 하게 되고 네. 그 이동하신 분들이 뭐 식당을 간다든지 카페를 네. 간다든지 하면서 이제 또 모이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예. 그런 효과들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방금 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약간 좀 이렇게 잘못된 시그널을 네.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노력이 일단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 가능할 수 있겠죠. 자차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네. 박물관 관람을 한 다음에 박물관 근처에 있는 야외에서 네.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먹는다. 예. 이런 정도면은 저는 뭐 감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동선을 짜면 괜찮을까요, 교수님? 저는 실내에서 보고 이제 그 김밥을 싸갖고 와서 야외 공원에서 먹는다. 그럴 수는 있고요. 예. 아니면은 아예 이제 거기만 둘러보고 그냥 다시 집으로 온다든지, 집으로 아니면은 드라이브 자체를 즐긴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뭐 네. 코로나 블루를 해결하든지 이런 거는 괜찮은데 언제나 이제 실내를 이용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네.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제주도도 뭐 30만 명이 이번에 몰린다고 하고 전국의 주요 캠핑장, 골프장 예약도 거의 다 찼다고 하는데 야외니까 뭔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심리도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례들을 알 수 있듯이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게스트하우스나 제주도 식당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가 있었고요. 예. 네, 그리고 캠핑장에서도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골프장은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중간중간에 뭐 저는 골프를 치지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들어보면 쉼터에서 뭐 음료수를 네. 서로 이렇게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카트를 타고 같이 이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골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식사를 하거나 또 라카 있는데도 뭐 이렇게 이동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친목 예. 모임을 가지거나 이제 이런 식의 밀접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밀접 접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도 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라든가 뭐 동해안이라든가 이렇게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곳이 야외에서 주로 활동을 한다 그래서 전혀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산밀 환경은 의식적으로 좀 피하시라. 그러니까 골프장을 가더라도 운동을 즐기시는 거에 상관없지만은 예. 산밀 환경 그러니까 뭐 밀폐되지는 않았겠지만은 사람들이 좀 모여 있다 네, 하면 모여 그냥 있고 좀 그리고 피하고. 밀접 접촉을 네. 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좀 피하고 굳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마스크 착용하고 그리고 손 씻기 같은 개인 방역 지침을 꼭 준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원거리를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자차를 이동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추석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감염 폭증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정부와 병원이 어떤 대책을 선제적으로 좀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연휴 이후에는 정부가 할 일이 훨씬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하나는 정부는 우선 이번 추석 연휴 이후에는 독감과 더불어서 이제 감염이 상당히 폭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계 조정을 신속히 재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단계 조정을 하루에 뭐 지금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뭐 계속 2.5단계, 3단계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계 조정을 신속히 재정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의료 체계를 또 신속히 재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환자 의료 체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환자 병실을 늘리게 되면 일반 코로나19가 아닌 중환자들을 어떻게 병원에서 수용해야 될 건가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중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의 중환자에 대한 의료 체계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겨울에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 문제를 빨리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정상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독감 환자고 어떤 사람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예.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이 관리를 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유증상 때문에 이 관리가 전혀 안 되어서 의료 체계가 상당한 부담을 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병원은 뭘 해야 되냐면은 환자가 많아지게 될 경우에 특히 중소병원보다는 입원 환자가 굉장히 많은 병원에 있어서 입원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감염 확산이 되는 것을 차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요양원, 요양병원이 특히 이런 데에 대한 선제적인 차단 조치를 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병원, 소위 말해서 의원급인 네. 경우에는 전혀 이제 방비가 없이 유증상 환자가 병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검사라든지 뭐 예를 들면 감기 증상이 네네. 있는데 이비인후과에 막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형 병원들이 이번 겨울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환자를 맞이할 것인지 예. 이런 데에 대한 정부나 병원들이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병원 내에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아직은 적극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최대한 빨리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설 교수님이 질병관리청에 계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짚어 주셨는데요. 이걸 한번 여쭤보죠. 독감과 같이 유행할 경우에 대비해서 백신을 계속 맞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 접종자가 엊그제보다 83명이 늘어서 407명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질병관리청에서도 굉장히 좀 난감해하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상온에 노출된 백신이 일부 유통이 되었고 네. 유통된 백신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유통된 백신의 일부를 일반 그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부에서 내린 지침을 어기고 그냥 이제 접종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 소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삼겠다라고 좀 질병관리청에서도 이제 경고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제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일단은 부작용 문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여부인데 질병관리청이나 방역당국에서는 큰 문제가 문제는 없을 없을 것이다라고 것이다. 일단은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위중 중증 환자 부분은 지금 이제 사망자가 많이 늘어서 406명이 됐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심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계속 네. 하루 많이 나올 때는 5분이 사망하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있는데요. 어제도 5분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예. 지금 8월 달에 한 달 동안에 사망하신 분이 22분 정도 되시는데요. 9월 달, 지금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9월 달, 며칠 하루 이틀 남았죠. 그런데 9월 달에 이미 사망하신 분이 8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비해서 4배나 된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100명이 넘는 환자가 그렇습니다. 위중 중증 거기에다가 환자고. 위중증 환자가 그제 124명이었는데 어제 120명으로 4분이 줄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망자가 5분이 나왔기 때문에 사망자가 줄어들면서 위중증 환자가 줄어드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위중증에 계신 분들이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내일 다시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